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입니다. 곧 2시부터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여 먹물리 환경 구축하기 웨비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후에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서비스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웨비나에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VDI와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크게 워크스페이스라는 서비스의 소개, 밸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예측에서 다스라 불리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는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망물리 시장 규모도 2014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VDI 다스 솔루션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가상의 데스크톱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구축 시에 서버, 스토리지 등의 딜리버리 및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각각에게 독립된 가상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만큼만 유저 단위로 과금됩니다. 실제 접속 후에는 사용자에게 이렇게 화면이 송출됩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세션이 종료되어도 VM은 유지되는 퍼시스턴트 방식입니다. 윈도우 OS로는 기본적으로 서버 OS를 지원하고 윈도우 10이 필요하시다면 고객의 기존 라이센스를 올리는 BYOL 형태로 가능합니다. BYOL을 위한 필요 조건은 좌측 하단에 코멘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마존 리눅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AD가 필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AD와 연동하시거나 AD 환경이 없다면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AD를 추가로 도입하시면 됩니다. VM 인스턴스가 사용자에게 독립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사용자끼리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 일관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클라이언트의 리소스가 아닌 가상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할당받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존 PC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금 방식은 고정 요금과 시간별 요금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EC2라는 인프라에 AWS 자체 VDI 기술과 백업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현재 전 세계 수천 고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짧은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각각에게 부여된 아이디, 패스워드, 또 필요시 MFA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가상 데스크톱 화면이 송출되고요.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을 가정하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만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화면 전환과 스크롤 이동에 따른 반응 속도를 살펴보기 위해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라는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는 레이턴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데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크스페이스는 전 세계 14개 리전에서 서비스 중이며 물론 서울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스페이스의 밸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여 어떤 베네핏을 얻었는지 글로벌 주요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스는 1, 2주 테스트 후에 5,000명에게 워크스페이스 배포를 완료하였고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원격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바에어는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일주일 안에 업무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중요 데이터에 대한 외부 업체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GBS 인터내셔널이라는 휴가용 공유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금일 참석하신 스타트업의 가장 유사한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160명 직원이 원격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48시간 이내 모든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OS 버전 및 패치 관리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기존 VDI 솔루션 대비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사례인데요. 한국 코퍼레이션은 2주 만에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해서 120명의 사용자에게 단 이틀 만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LG화학은 RPA 솔루션 접속 용도로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셨고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비용과 사용자 입장에서의 작업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망분리 용도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국내 고객은 아쉽게도 회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이나 솔루션으로도 망분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는 완전 관련 서비스로 패치 적용과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 보수를 최소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솔루션들은 많게는 하드웨어까지, 적게는 VDI와 호스트까지 고객이 관리해야 하는데 워크스페이스는 디렉토리와 정책, 이미지만 고객이 관리하면 되고 그 외에는 AWS와 AWS 파트너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기존 AWS 환경이라면 보다 손쉽게 통합할 수 있고 12시간마다 자동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다른 솔루션 대비 보다 빠르게 테스트하고 보다 빠르게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이미지를 통해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유저 단위 종량제 구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추가 구매가 불필요하거나 최소화됩니다. 또한 유저별로 사용량을 분석하고 자동 전환하여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별도 가상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로컬 디바이스에 데이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되어 스트리밍 전송되고 저장 시에도 암호화되는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지원하며 필요시에 MFA 연동도 가능합니다. 유저별로 22개 사양 중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규모의 변동에도 유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면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중에 유일하게 SLA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가용성을 위해 복수의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사용자에게는 문서 공유 서비스인 워크닥스를 각각 50기가씩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1TB로 업그레이드를 원하실 경우에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유저별 월 3불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 부분입니다. 표에 3가지 사양의 고정요금과 시간별 요금 정보가 나와 있고요. 월 80시간 이상 사용하신다면 고정요금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유저별 금액에는 워크스페이스로 접속하는
인바운드 트래픽 비용, 인프라 비용, 백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에세이신 제이님께서 아키텍처 부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 아키텍트 제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김지영 님이 발표하신 워크스페이스 오버뷰 세션에 이어서 저는 아키텍처 그림을 위주로 기술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아젠다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온프렘과 AWS 내부망 접속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아키텍처 예시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망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에 파일 전송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망연계 솔루션의 개념 소개와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있는 VPN을 포함한 아키텍처 예시이고요. 네 번째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와 보안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자주 오는 문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고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진행에 앞서 제가 오늘 설명과 예시를 드리는 부분들은 망분리 구축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아키텍처들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인증 심사에 통과를 할 수 있음은 아님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심사를 통과하시고 잘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고객분의 구성도에 따라 또는 심사위원분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와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프렘 내부망 접속 예시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직 AWS를 접해보신 참석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AWS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 클라우드는 전 세계 수십여 개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면적의 크기와 고객분들의 수요에 따라 하나 또 그 이상의 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 리전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는 VPC인데요. VPC는 Virtual Private Cloud의 약자이며 AWS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의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PC의 세부 요소로는 서브넷이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구간, 프라이빗 서브넷은 내부 통신만 가능한 대역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뷰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워크스페이스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에서 관리를 하는 VPC에 해당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고객이 직접 구축하는 VPC와 통신이 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위치한 온프렘 또는 IDC의 경우에는 VPN 또는 AWS Direct Connect가 불리는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는 실제 사용자의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부분은 인증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SSL을 사용한 보안 통신을 하여 인증 게이트웨이에 통신을 하며 인증 게이트웨이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저장된 사용자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디렉토리 서비스는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이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한 뒤 화면의 송출 또는 스트리밍을 위한 파란색 선을 타게 됩니다. PCOIP라는 암호화된 스트리밍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며 해당 트래픽은 화면을 뿌려주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데이터는 이동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장치에는 데이터가 남지를 않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사용자가 업무를 보는 트래픽은 초록색 라인을 구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시트에 있는 온프렘까지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올라간 프라이빗 서브넷은 외부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에 접근을 못하게 설정을 하여 인터넷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로써 워크스페이스는 내부망에는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차단되는 환경을 구축하여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워크스페이스 구성 요소 중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필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AD라고 불리우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와 컴퓨터 개체들의 인증과 정보를 관리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AWS에서 워크스페이스와 AD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AD가 있는 경우에 AD 커넥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AD 커넥터는 사용자와 기존 AD 서버 사이에서 인증을 도와주는 중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워크스페이스와 같이 사용 시 무료입니다. 기존에 AD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 AD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100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AWS 콘솔 안에서 마법사 형태로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기에 AD 지식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AD 지식이 있으시고 관리형 서비스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EC2에 직접 올리신 다음에 구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AWS에 이미 구축된 내부망에 대한 접속 예시입니다. 사용자들은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여 EC2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든 기존에 구축하신 워크로드의 VPC에 접속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AWS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친숙하신 기능인 EC2 보안 그룹, 네트워크 AC에도 모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온프레임 구성도와 매우 흡사하고 구현은 더 간단합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기에 그래서 잠깐 멈추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스페이스 재부팅 시간은 이제 OS 부팅만 하실 때는 이제 약 1분 미만으로 되고요. 질문은 워크스페이스 재부팅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로컬 컴퓨터와 워크스페이스의 자료 전송 부분은 워크덕스를 통해서 하는데 코드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고요. 워크덕스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같이 파일을 저장하는 인터넷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코드를 파 형태로 전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망몰리 환경에서는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실 거기 때문에 네, 오토덕스는 인터넷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성도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WS 디렉토리를 사용할 경우 디바이스 AD 조인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컴퓨터가 이제 도메인에 조인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시는 건 같은데, 네, 그럴 경우라면은 네, 가능합니다. 애주어 AD와도 연동이 가능한가요? 네, 요거는 저희가 따로 블로그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네,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은, 네, 세션이 끝나고 네,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애주어 AD 쪽과 당연히 이제 VPN 등 네, 네트워크 통신은 가능해야 합니다. 핀테크 업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ISMS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분들한테 좀 예시를 좀 드렸었는데요. 활용 사례를 좀 드렸었는데요. 아직 핀테크 업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입 고려 중이신 고객분들은 계세요. 네, 그러면은 네, 질문 좀 많이 주셨고요. 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망연계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AWS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클라우드에서 망연계 솔루션을 이야기 전에 기존의 망연계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 등으로 인해 망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 경우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게 되며 각 영역에서 서버와 사용자들의 단말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각각의 망 아래서만 업무를 보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에 두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한 서버들의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자료를 전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 경우 망연계 솔루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제의 경우 스트리밍 연계, 후제의 경우 자료 전송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망연계 솔루션들은 내부망과 외부망 양쪽에 장비를 위치시키고 이 둘 사이를 물리적인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여 암호 통신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외부에서 악성 코드 등이 내부망으로의 유입을 막아주는 것과 동시에 내부의 중요한 자료가 외부로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료 전송 솔루션의 주요 기능에는 악성 코드 탐지를 위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망 사이에 자료가 전송될 때 관리자의 결제를 요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탐지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는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텍스트 기반의 클립보드 전송과 반대편 단말기에 URL을 전송해 주어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열리게 해주는 기능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해당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넷 초반부에 외부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서버넷과 내부 통신을 하는 프라이빗 서버넷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블릭 서버넷과 프라이빗 서버넷의 각 영역에 망 연계 솔루션을 구축하여 망을 분리하면서 보안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망 연계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벤더 측에서 VM에 접속하여 솔루션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고객분들은 VPC 디자인과 서브넷 디자인 그리고 EC2 정도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사용자분들은 온프레임에서 했던 것처럼 외부망에 존재한 사용자 단말기는 외부망 연계 솔루션에 통신을 하고 내부망에 위치한 워크스페이스는 내부망 연계 솔루션과 통신을 하고
더 뒷단에 있는 내부 시스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망원계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하이레벨 구현 예시를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전 직장들에서 망분리가 요구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기에 초반에 이제 익숙치 않은 망원계 솔루션을 처음 접했을 때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으나 솔루션의 이제 작동 원리와 이해도를 좀 높이고 나니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다음은 VPN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기에 앞서서 현재까지 구성해본 아키텍처입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접근을 하고 오피스에서는 방향의 솔루션을 통해서 내부 워크스페이스와 이제 파일 같은 거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요 해당 부분이 요 빨간색, 파란색 부분이 그 인터넷을 통하게 해서 저희 쪽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통신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내부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규정의 해석에 따라 해당 퍼블릭망 통신을 자제하고 추가적으로 암호화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VPN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VPN을 추가한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우선 사무실과 AWS를 VPN 또는 전용선으로 연동하여 보안이 향상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워크스페이스 인증 서버는 퍼블릭 엔드포인트이며 앞단에 CD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P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와 같이 프락시 설정 기능을 제공하기에 AWS VPC 안에 프락시 서버를 구축하고 워크스페이스 인증에 필요한 URL만 화이트 리스팅 처리를 합니다. 이후 방화벽을 거쳐서 인증 서버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부분이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IP 대역대가 정해져 있고 프록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방화벽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화벽을 통과한 이 인증과 스트리밍 트래픽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전히 퍼블릭 엔드포인트로 공인 IP를 사용해 통신을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외부망을 타지 않고 저의 AWS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센터들 안에서만 트래픽이 흐르기 때문에 공인 IP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 환경 또는 응급시의 원격 접속을 위한 아키텍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전의 아키텍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에 구축을 했던 전용선이나 사이트 VPN 대신 사용자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하고 VPN에 접속을 하는 AWS 클라이언트 VPN을 도입했습니다. AWS 클라이언트 VPN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VPN 엔드포인트 서비스입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 없기에 구축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해당 부분, AWS 클라이언트 VPN을 제외하고는 이전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뒷단의 인증 부분과 방화벽 처리, 그리고 공인 IP 부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기 퀘스천 쪽에 내려 주시면요,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Q&A 세션을 따로 또 할 거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와 보안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실 또는 허가된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IP 기반 접근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서 입구가 있으시다면 컴퓨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만 접속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OS 기반 접근 제어인데요. 윈도우, 맥,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플랫폼
또는 OS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FA를 지원하는데요. 별도의 웨지 서버가 필요하지만 웨지 서버는 오픈소스 또는 상용 서비스 솔루션을 이용하셔서 구축하실 수 있고, 해당 그 서버를 구축하셨을 경우 아까 초반에 김정님 보여주신 데모에서처럼 MFA를 사용하여서 추가 인증을 하여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C2에서 사용하는 보안 그룹도 사용이 가능하며 VM 레벨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접속 기록인데요.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하면 사용자 이름, 워크스페이스 고유 아이디, IP 주소, 접속 OS 등의 로그를 저장합니다. API 로깅은 사용자가 행하는 이벤트에 대한 로깅이 아니고 워크스페이스 관리자가 워크스페이스 생성, 삭제, 변경 등에 대한 로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워크스페이스 제공하는 접근 제어와 보안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인프라 레벨에서의 접근 제어와 보안 기능들이고, 워크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대한 OS 레벨의 제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툴이나 기타 솔루션들을 사용하여 고객분이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워크스페이스 구축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레벨의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VPC와 서브넷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조건인 AD를 연동을 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디폴트 이미지를 제공하는데요. 디폴트 이미지를 선택하여서 워크스페이스를 배포를 하신 다음에, 배포가 끝나면은 관리자분이 또는 프로그램 설치할 유저가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서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신 프로그램들 설치하시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하시고, 해당 커스텀 이미지 기반으로 워크스페이스에 커스텀 이미지가 탑재된 워크스페이스를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스크린샷처럼 AWS 콘솔 안에서 행해지고요. 마법사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축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축을 마치고 난 후 사용자를 생성하고 워크스페이스를 배포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메뉴로 이동한 다음 론치 워크스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기존에 구성해둔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사용자 생성을 위해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을 선택하면 하단부에 사용자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하드웨어와 이미지를 고르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구성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디폴트가 아닌 이전에 데모를 위해 만들어둔 커스텀 이미지로 진행을 하고요. 커스텀 이미지가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러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과정 과금인 Always On과 시간별 종량제 모드인 오토 스톱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사항들을 리뷰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런치 워크스페이스를 버튼을 누르면 배포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는 중이며 약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배포가 완료되면 사용자분들은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데모였습니다.
다음은 자주 문의가 오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사용 시 클립보드 제한 가능한가요? 디폴트로는 개방이 되어 있지만 제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클립보드를 통해서 파일 복사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텍스트 기반의 클립보드만 복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 그룹 정책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또 많이 오는 문의고요. 네, GPO 사용 가능하고 사실 이 해당 GPO를 사용하여 첫 번째에 있는 클립보드 제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윈도우를 조금 관리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제 좀 GPU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실 텐데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GPU 템플릿 같은 것들도 다 그대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올라가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은 내부 폐쇄망인데 윈도우 패치는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서버 업데이트 서비스, 줄여서 WSOS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 없이 윈도우 서버에서 자체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EC2에 올리셔가지고 해당 EC2를 외부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망에 위치를 하게 하시면은 해당 서버가 인터넷에서 패치들을 다운받아서 링눅스로 치면은 패치 래퍼 같이 패치들을 홀딩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내부망으로 뿌려주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툴 XYZ가 설치가 되나요? 하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상용 서드 파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고 저희가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하고 리스트를 메인테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직접 설치와 테스트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MS 오피스 사용 관련 부분에서는요, 빠른 답을 드리자면은 오피스 365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애저 이외의 클라우드에서는 5365를 사용 불가능하게 정책을 내렸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대안책으로는 AWS에서 제공하는 매달 일정 금액의 과금을 지불하는 구독형 MS 오피스 또는 복잡한 오피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단순한 이제 문서 편집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파일 수정 또는 이제 간단한 CSV나 엑셀 파일 같은 셀 단위 간단한 작업들을 하실 때는 오픈 오피스라는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큐스천을 못 보고 있었었네요. 네. 물리적 보안키나 USB 등 저장 장치로 관리하는 기업용 인증서들을 워크스페이스 가상 머신과 사용할 수 있나요? 워크스페이스에서 USB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저장 장치들이라든지 보안키를 이제 열어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비키라든지 저장 장치를 연동하실 수는 있는데 해당 장치를 연결을 하면은 워크스페이스 쪽에 이제 버추얼 장치로 프린트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USB 장치가 있고 워낙에 다양한 또 USB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일단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테스트는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윈도우즈 관리자 권한을 제거해서 일반 이용자가 별도로 응용 폴에 설치를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요거 해당 부분은 워크스페이스 콘솔 안에서 관리자분이 사용자들한테 로컬 관리자 권한을 줄지 안 줄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제 세션은 오늘까지입니다. 혹시 이후에도 이제 다른 질문 사항들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 조금 하이레벨 소개해 드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워크스페이스라든지 클라이언트 VPN 해당 부분 관련해서 뭐 구성이라든지 추가 질의 있으시면은 저희 쪽 그 서베이나 이제 그 팀원분들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은 네, 최대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분 뒤에 마저 쿼리파이 측에서 준비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 팝업창으로 형성되는 설문지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IMS 인증 관련해서 체커 측의 케니님께서 바로 이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케니님 바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으시죠? 오늘 ISMS 인증을 좀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체코에 현재 CISO, CPO를 맡고 있고요. 기존의 다른 이제 전 직장에서도 뭐 ISMS P,
ISO 뭐 27001, 27702, 27017 등등등, PCI DSS, CSS 스타 이런 이제 그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 인증과 또 뭐 규제와 이런 것들을 두 마리 토끼를 좀 잘 잡을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주요 그 타겟은 실제로 이제 뭐 완분리도 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금융업체는 아니고요. 일단 1탄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어쩌면 좀 빠르게 또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또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빠르게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뭐 브리치 스케일링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또 개발자들의 어떤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아젠다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특정 기준이 넘으면 망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망분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깊게 한번 드릴다운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약에 뭐 사스옵스 형태로 전체를 뭐 보안 제품 같은 경우에 사스 형태로 전부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인증 심사를 받을 때 어떤 증적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필수 솔루션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필수 솔루션이라고 하면 살짝 좀 비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연결선상에서 저희가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DB 접근 제어 솔루션, 뭐 데이터 접근 제어, 데이터 거버넌스 제품인데요. 커리파이라는 제품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나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고 또 사용하기 간편한지 말씀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그 의식의 흐름을 그 스타트업 시큐리티 매니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그때까지 뭐 스타트업에 처음 왔다거나 혹은 이제 여타의 스타트업에 있으시다가 이제 좀 시리즈가 좀 낮은 스타트업에 와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왔더니 전체가 풀로 AWS 환경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럼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일단 이제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무 대상인가? 부터 이제 막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의무 대상이 됐을 때 또 망분리를 해야 되나? 아, 망분리하면 개발자들 다 퇴사한다는데, 어떡하지? 진짜 그렇게 금융 망분리처럼 해야 되는 건가? 아, 매출 100억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일단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에요.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를 법망을 피해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무 대상자가 명확하게 제가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레가시 매출이 100억이 넘는 건지 이것들을 좀 따져보면 어쩌면 저희한테 시간이 한 뭐 1, 2년을 더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말 기준에서 3개월간 우리 뭐 사이트에 혹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가 뭐 보면 분명히 알 거고요.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저희는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일단 의무 대상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ISMS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ISMS를 할까 P를 할까 고민하다가 까짓 거 하는 거 P 하자 뭐 하면서 이제 쭉 보호대책 보겠죠.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2.6.7을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큰일 났다. 망분리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찾아보죠. 우리 고시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0-5인데 이제 보니까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로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가능하겠네.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시인데 고시는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좀 법을 찾아봐요. 그래서 법률
로.KR 들어가서 좀 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법률은 법이 있으면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한 후에는 이제 고시가 나오는데, 고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고시들은 그 해당 사항이 있는 이제 주체들은 해당 고시를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번 판은 해야 되는 판입니다. 아, 보자 했더니 과징금 있어요, 뭐 벌칙 있어요, 과태료 있어요. 이미 숱하게 보셨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부담감과 함께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다들 한 뭐 5번, 10번 읽어보셨겠지만,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술 기준 해설서. 2020년 12월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해설서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근데 빨간색 같이 있는 거 보시면 여기 해설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방법이나 예시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또 중요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환경 보안, 위험 요인에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밑에 좀 보면 이제 망굴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따르라는 아니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불호까지 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을 참고해라. 되게 이제 뭔가 강제성이 없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이드는 바이블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가이드는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가이드를 잘 따라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망분리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스타트업에서 지금 다 AWS 환경에서 일단 위에 있는 물리적 분리 땡, 이제 안 합니다. 그거는 논리적 분리 하는데 우리가 VDI 올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뭐 앞서서 이제 AWS 워크스페이스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AWS 환경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스타트업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시큐리티입니다. 내일 회사가 당장 망할 수 있어요. 보안으로 우리가 10억 쓰고 20억 쓰고 100억 쓰는데 우리 매출은 1억이에요. 우리 투자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보안팀이 혹은 보안 담당자가 혹은 뭐 CISO가 균형 감각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그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건 어디서 왔냐면 이제 감독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여긴 더 황당한 거는 감독 규정에는 망분리 예외 조치 사항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바이블처럼 따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전자금융보다도 더 빡빡한 망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보면 해당 법령에서 이제 클라우드 쓰잖아요. 지금 발전하고 뭐 이용자 보호를 하겠다고 이제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시행령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법령에서 꼭 뭐 물리적 분리 구축 등 통해서 그런 게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전자서명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뭐 인증 CA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물리적 분리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망분리 대상이 전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한해서 일단 법적으로,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퇴사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정보 취급자 중에서도 그냥 일반 조회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삭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엑스포트, 그러니까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지금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S팀에서 우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적절한 권한을 주고 조회만 할 수 있는 어드민 페이지를 잘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은 사실 대상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적절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면서 굳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보안 수준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와 컨플릭 나게 하는 거는 결코 지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스타트업의 정신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ISMS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선 쳐놓고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VPN 통해서 들어오게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캐슬앤못 형태로 IT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짜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사스, 아야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왔는데 지금 보시면 뭐 CRM은 파이프 드라이브 쓰고 취약점은 퀄리 쓰고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당연히 스타트업도 쓰고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뭐 개발해야 되는데 엑셀이 필요해. 오피스 365 올라가고 자동화 할래 잡혀 들어가고 전 세계에 우리 테넌트가 막 뿌려져 있습니다. 슬랙도 쓰고 계실 거고요. 노션도 쓰고 깃허브 다 쓰고 있을 거고 퀄리파이도 좀 써주시면 좋고요. 일단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가? 얘네들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제로 트러스트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전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 가지를 좀 갖고 가시면 좋아요. IAM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 수많은 앱들을 30개, 40개, 50개 저희도 한 5, 60개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의 앱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옥타 같은 솔루션들, 뭐 이런 솔루션 SSO 그리고 스킨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겪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경계선상이 없어졌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재택근무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경계선상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레이어드 시킬 다 타고 나가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증된 그리고 허가된 장비에서만 붙을 수 있게끔 그 IAM에 혹은 옥타에 혹은 뭐 저희가 AWS AD에 그렇게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MDM이라는 솔루션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넷북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윈도우는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MDM을 통해서 인증서로 인증을 통해서 한 팩터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인증이 안 된 애들은 이제 우리 플랫폼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제로 트러스트의 매추리티 모델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이제 컨텍스트,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한번 로그인을 했다가 갑자기 부산에서 로그인 했는데 2분 사이에 로그인이 요청됐어요. 이거는 뭐 슈퍼맨이 아니고서 2분 만에 갈 수 없죠. 이제 그런 unusual activity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차단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더해져야 되고요. 어느 장소에서 들어오더라도 이제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Z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게 또 필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의 이제 시큐리티 풀에 이제 저희 테넌트에 어떤 그 우리 유저들이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VPN을 통해서 터널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인 우리 직원들은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하거나 우리 시스템에 붙을 때 거기에 터널링으로 붙은 상태에서 이제 뭐 리버스 프록시가 됐던 포드 프록시가 됐건 이제 시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풀을 통해서 이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보안들 그리고 차단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SSL 인스펙션을 통해서 DLP를 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모여져서 결국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아까 많았던 그 수많은 50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뭘 봐야 되냐면 나중에 추후에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접근할 때는 예를 들어 옥타를 우리가 IAM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얘가 우리 어플리케이션에는 그 옥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혹은 또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의 시큐리티 풀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끔 흔히들 뭐 요즘에 팔로알토라든지 뭐 액세스 제품들 프리즈마 액세스 혹은 뭐 지스케일러 이런 제품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 매추리티 모델의 어떤 성공과 끝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좀 돌아와서 핵심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앱으로 만드는 게 요것만 하나 머릿속에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산재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든다. 어덴티케이션과 어토라이제이션 보고 수많은 사스 앱들을 하나의 싱글 사인온 아키텍처로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고 또 아쉽지만 이거는 또 이제 모든 대부분의 사스 업체들이 다 이제 이런 SSO 지원이라든지 구글 SSO라든지 오아스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하는데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즈니스 플랜에서는 잘 지원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 좀 비싼 거에서만 항상 해요.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스킨. 자, 여러분들 지금 인력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막 뽑아주시지도 않고. 근데 지금 앱을 보면 5, 60개 있어요. 뭐 작은 업체라고 없지 않습니다. 노션 쓰시죠, 뭐 슬랙 쓰시죠, 기본빵으로 쓰시는 게 이미 이제 전사에 깔려 있는 다양한 그 협업 툴들이 생산성을 위한 협업 툴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한 명 들어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 일을 해야 되니까 계정 막 달라고 해요. 나 깃허브도 필요하고 나 뭐도 줘, 제트브레인 뭐 다운 받아야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오피스 365도 필요해 막 해요. 그때 이제 우는 소리 하니까 주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온보딩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사람이 2년, 3년 있다가 너무도 애석하게도 이제 정도내사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너 뭐 갖고 있어? 너 어떤 계정 갖고 있니? 물어보면 본인도 모르고 관리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킴은 뭐냐면 이제 온보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는 키워드가 어트리뷰션이 만약에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옥타라든지 혹은 뭐 AD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프보딩을 했을 때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계정들이 동시에 다 삭제가 됩니다. 이제 하나의 50개, 60개 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ISMS 심사를 받을 때 옥타를 가지고 또 받으면 갑자기 옥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받으면 예를 들어 AWS 연동해 있어요. 지금 아까 그 이제 워크스페이스도 AWS 그 AD를 옥타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전체를 다 관리하실 수 있겠죠. 하게 되면 이제 AWS 우리 IAM 보여줘. IAM의 계정이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옥타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옥타로 관리하면 이제 뭐 개발자 롤, 그다음에 어드민 롤, 뭐 오디터 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한번 보여줘요. 아,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EDR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쓰고 있어요. 그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하고 열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IAM 볼 겁니다. 거기도. 그러면 그게 옥타예요. 그래서 두 번 물어봐요. 옥타? 여기서 관리한다고요? 이제 그때까지는 오디터들 잘 이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같은 거 보여주면 그때는 이해하세요. 그래서 굳이 안 보십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뭐 그런 좀 편리한 점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저도 조금 뭐 저희 제품도 얘기를 하라고 대표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하면 아마존, 옥타, 커리파이가 한 앱으로 돼야 된다. 원 앱이어야 된다. 물론 뭐 지금 제가 구글에 가서는 GCP 얘기하겠죠. 그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스타트업이 사스로 5만 가지를 다 쓰고 있을 때는 지금 이게 마치 하나로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SNS 인증 확보에 필요한 필수 솔루션들 사실상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덜 있어도 상관없고 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 제가 이 하나하나의 모든 솔루션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거를 제가 만약에 이제 최초 심사를 받으시는 혹은 이제 좀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성과도 내야 되고 혹은 고객한테 또 우리가 시큐리티 인증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또 안전함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인증 의무 대상자에서 지금 과태료 눈앞에 코앞에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사실 AWS 네이티브 시큐리티 컴포넌트들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냥 원클릭으로 다 켜지거든요, 사실. 보시면 위에 거 조금 다 빼고 HSM 처음에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KMS 필요하실 거고요. 키 관리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또 만약에 쿠버네티스 같은 거 쓰고 있다 그러면 볼트 쓰셔도 되겠지만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시크릿 매니저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심 없다 지금 그러면 시큐리티 허브로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큐리티 허브로 다 던지시면 되고 또 보시면 이제 AWS 실드 가지고 디도스 막으시면 되고 AWS 와프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설정하시면 되고 주로 요즘 재미있게 또 그 인증심사원 분들이 S3 버킷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 눌러보십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네 파일입니다. GIF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드리기도 해요. 메시 보시면 됩니다. 메시에 보시면 암호화되어 있는지 퍼블릭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 취약점 다 찾아주거든요. 또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돌리시면 되고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마존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이제 CV 취약점 찾아줍니다. CV 취약점 그냥 보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일단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클릭으로 주말에 키시면 다 보이고요. 가드 듀티 이거 조금 괜찮은데 사실 이제 언유절 액티비티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약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여기 이제 AWS에서는 네이티브로 현재까지는 IPS는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IPS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앱마켓에서 이제 하나씩 필요하시다면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네트워크, 서버, 컨테이너 다 쓰고 계실 것 같아요. EKS 같은 거 없으시면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근데 이제 보안 관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컨테이너 시큐리티도 이미지 하딩 해야 되죠. 래퍼 시큐리티 스캐닝 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ECR에서 다 이제 점검을 해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AWS 지금 다 쓰고 계실 테니까 어카운트 매니저를 조금 재촉을 하시고 좀 푸시를 하셔가지고 요거 시큐리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액티베이션 하는 방법을 좀 아마 알려달라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물론 이제 AWS의 와프 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보도하고 하는 것들은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모니터링 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도움 안 주시면 GCP로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심차게 제가 요거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짜서 이제 요거는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액터가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이제 팔로알토의 액세스 글로벌 프로텍트를 죄송합니다. 프로텍트를 이제 딱 키면 이제 그걸로 바로 터널링 가요. 그래서 지금 사이사이 ACL 다 걸려 있어서 이거 다 뚫고 들어오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 옥타가 얘를 받아가지고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합니다. 저희는 이것도 좀 이제 저희는 간지라는 MDM과 인튠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일체형으로 이제 맥과 윈도우즈 그리고 리눅스까지 있어요. 지금 리눅스 빼버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쓰고 계셔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증서로 다시 한번 이 디바이스가 우리 체커에 혹은 여러분들 회사의 장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위에 있는 GitHub, 지라, AWS, 도커브 이런 데에 이제 찌르거든요. 근데 보면 사물은 지라가 우리의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아요.
패스워드는 어디에 저장되냐? 옥타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는 도청이 오면 지라랑 깃허브하고 AWS한테 야 맞아, 너는 체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인증이 된 사람이니까 너한테 던질게. 그러면 이제 사실 오토라이제이션은 오던티케이션 IAM에서 해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깃허브라든지 지라라든지 AWS의 설정을 사전에 디파인을 한다거나 혹은 매뉴얼리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커리파이가 지금 이러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황에서 AWS 혹은 뭐 GCP나 이런 환경에서 저희 지금 옥타라든지 AD라든지 혹은 LDAP이라든지 원로그인이라든지 심지어 저희가 아지트인가요? 하여튼 뭐 그 이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하나의 앱으로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CDN 시큐리티라고 제가 이렇게 써두었는데 물론 첫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AWS에 있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쓰는 거를 추천하고 또 뒤에는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요즘 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안티봇, 뭐 API 파이어월, 와프, IPS 파이어월, 디도스를 한 방에 우리 AWS로 넘기는 들어오기 전에 트래픽에 이미 깨끗하게 좀 만들어서 넣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이런 게 좋으냐면 이제 AWS에 낙인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뭐 엑시트 전략을 추구 전략을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저희 그 보안 아키텍처를 전체를 다 넣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맛배기 형태로 좀 보시면 이제 정적 분석 깃허브에서 돌고 그리고 또 저희는 하나 더 돌리거든요. 사스트를 이제 앱스캔 클라우드를 통해서 2개가 막 돕니다. 돌고 또 깃허브도 참 그 어드밴스 시큐리티 옵션이 있어요. 비쌉니다. 비싸고 깃허브를 제대로 쓰시려면 당연히 깃허브 엔터프라이즈를 쓰셔야 되고 ACL이 깃허브 엔터프라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디펜더봇 프라이빗 레포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엔터프라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웃데이트된 라이브러리 점검하는 거는 깃허브 엔터프라이즈 가셔야 되고 플러스 이제 깃허브 액션을 통해서 정적 분석 돌리고 시크릿 스캐닝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어드밴스드 시큐리티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고요. 사실 그 CI/CD 파이프라인 안에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제일 취약점이 큽니다. 가장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데브세옵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항이라고 좀 명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골든 이미지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 저희는 이제 CIS 골든 이미지를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해서 아마존 리눅스 버전 2에 맞게끔 맞춰서 배포를 하긴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뭐 다 갖고 계신 예를 들면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든지 혹은 금융이라면 이제 금융 취약점 점검 리스트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서 골든 이미지를 CC를 맞춰 놓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CV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용자들이 혹은 개발자나 혹은 인프라 담당자들이 쓰실 수 있게끔 이제 셋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스가 있으시면 사스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제 뭐 다스트를 데일리로 돌리고 뭐 브리킹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센스 받았을 때 그때까지 문제 없이 잘 이제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좀 강조드리고요. 또 이거는 이제 망볼리 아까 개인정보 취급자들에서 우리가 정말 관리를 잘하면 사실상 대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스타트업에서 개발자가 DB에 붙어서 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 오디터들 와서 경악을 금치 못하죠. 예, 합니다. 할 때 이제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거를 최소화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리데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읽기 전용으로 그냥 우리가 증상만 확인한다 이런 분들 다 빼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특정 DBA라든지 혹은 특정 정말 꼭 필요한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엑스포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권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보안팀도 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AWS 워크스페이스 망블리를 AWS 환경이라고 한다면 쓰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사실 이제 AWS 워크스페이스가 단점이 뭐냐면 리눅스랑 윈도우즈 10 지금 현재는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맥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항상 악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 리눅스 말고도, 리눅스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리눅스 말고도 또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되게 무식하게 아예 그냥 그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 맥을 꽂아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AWS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보안성이라든지 보안성 검토라든지 해당 컴플라이언스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난 죽어도 우리 개발자들은 맥밖에 안 돼요 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까지는 1, 2, 3번까지는 좀 이렇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까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 대표님, 황희서 대표님께서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 일로 오십시오. 네. 일로 오시고요. 네, 이게 자꾸 중간중간에 웃으신 게 제가 옆에서 계속 웃어서 그렇고요. 제가 좀 걸리는데요. 네. 좀 옆으로 갈게요. 아, 네. 아직은. 지금까지는 이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보안, 뭐 아키텍처, 그다음에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팁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더 ISMS 인증 심사를 받으실 때, 뭐 아까 옥타라든지 뭐 GitHub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뭐 다양한 거 필요하지만 결국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저장된 건 사실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인증심사원이 매우 디테일하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거를 AWS 환경에 있는 DB들을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좀 편하게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회사의 데이터 환경은 이럴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막 데이터브릭스 쓸 거고요, 뭐 개발자들. 그다음에 리데시나 뭐 태블루나 이런 데이터브릭스 같은 툴들 많이 데이터 분석하시는 데 쓸 거고, DB도 되게 다양하겠죠. 뭐 MSA 같은 것들 도입하셨으면 막 DB가 MySQL, 몽고DB, 다이나모DB, 포스트그램 막 섞여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것들 잘 이제 도커라이즈해서 컨테이너에 다 배포하실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DB를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론 AWS 자체적으로 IAM이나 시큐리티 그룹 활용하고, 그다음에 RDS의 어드밴스드 오딧 키시면 이제 오딧 로고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클라우드 워치로 보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DB 접근 제어 환경을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예전에 주식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현실을 좀 얘기 드리면, 대부분 AWS의 메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쓰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종종 좀 큰 규모의 게임이나 어떤 이커머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대비해서 조금 일부 백업 인프라를 또 애저에 구축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물론 레드시프트 굉장히 좋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지만 저희 고객들은 비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런 솔루션이 많이 있죠. 잘 아시는, 이미 쓰고 계신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냐?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좀 유연하게 뭔가 이런 서비스 DB 접근 제어들을 API로 핸들링 한다거나, 혹은 좀 웹에서 이렇게 웹 프렌들리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국내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에도 좋은 솔루션이 있긴 한데 안타깝게도 국내 컴플라이언스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그런 제품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은 키워드는 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다 중앙화하고, DB도 다 중앙화하고, 클라우드에 흩어져 있는 것들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다 중앙화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좀 편하게 한 군데서 계정 관리도 하고, 권한 관리도 하고, 정책 관리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핵심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여러 클라우드에 흩어져 있는 DB들을
자동으로 다 긁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AWS에서 맨날 RDS에 막 클러스터 만들고 뭐 다이나모DB 쓰고 애저에도 뭐 DB 만들고 했는데 이걸 다 따라다니면서 보안 관리자가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동으로 이런 DB들을 다 엮어서 심지어는 이제 멀티 어카운트를 쓰고 계신 경우에 어카운트마다 DB가 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카운트에 있는 DB들을 한 군데 모아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미 AWS SDK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중앙화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꾸 저희가 옥타 얘기를 하는데 옥타를 쓰면 일단 유저들을 다 중앙화해서 DB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는 옥타를 통해서 다 인증받고 DB에 들어갈 때 DB마다 데이터 소스마다 유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옥타 계정을 잘 활용해서 옥타와 DB의 네이티브 계정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저를 중앙화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RDBMS로 잘 썼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이나모DB나 다큐멘트DB를 쓰는 경우도 생길 거잖아요.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때까지 DML, DDL, DCL만 잘 관리하면 됐어요. 이 친구한테 select, update, delete, 뭐 alter, 뭐 drop 이런 권한만 잘 관리하면 됐는데 다이나모DB와 다큐멘트DB 같은 NoSQL이 딱 튀어나오면 얘는 DML, DDL, DCL로 DB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DML, DDL, DCL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SQL 컨셉으로 다 관리하고 싶은데 관리가 불가능한 거죠. 몽고DB는 몽고DB만의 쿼리가 있고 몽고DB만의 DML, DDL, DCL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뭔가 다 중앙화할 수 있지 않을까? 중앙화해서 SQL 컨셉으로 권한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일관되게 지정하면 RDBMS든 NoSQL이든 상관없이 다 정책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감사 로그도 NoSQL은 여기서 보고 RDBMS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냥 RDBMS 형상에 맞춰서 다른 NoSQL까지 다 매핑하는 거죠. 예를 들면 RDBMS의 테이블, 로우, 컬럼, SQL 있잖아요. 이걸 몽고DB의 컬렉션, 로우, 제이슨 패스, 몽고 쿼리로 매핑하면 되고요. 다이나모DB의 테이블, 로우, 컬럼, API를 그냥 RDBMS 컨셉으로 다 매핑시켜주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퍼스펙티브만 가지고 NoSQL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겁니다. 뭐 마스킹 같은 거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마스킹 적용하실 때 지금까지는 RDBMS에서는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패턴으로 데이터를 마스킹해 달라라고 할 텐데 잘 보시면 몽고DB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비슨이라는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 텐데 요게 로그인이라는 데이터를 마스킹하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달러점 오너의 이 제이슨 패스를 알려주는 이런 신텍스를 딱 쓰면 이걸 마치 컬럼으로 취급해서 마스킹을 해주면 어떨까요? 네,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몽고 커맨드에 find one, aggregate 뭐 다양한 몽고 커맨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select라는 권한만 주면 세 가지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거기에 이 친구가 업데이트 권한도 갖고 있으면 find one and update까지 같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말고도 챌린지가 엄청 많습니다. 일단 뭐 EKS에다가 DB 접근 지역 솔루션 배포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로그를 뭐 스플렁크나 데이터독 같은 데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상관 분석도 하고 로그를 실시간으로 알럿도 받고 하고 싶은데 과연 이런 거 연동할 수 있을까? 그 외에 레드시프트나 스노우플레이크나 빅쿼리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 쿼리파이라는 제품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와 유사하죠. 센트럴라이즈라고 하는 컨셉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이 쿼리파이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NoSQL을 SQL에 매핑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취급할 수 있고 옥타나 원로그인이나 혹은 사물 같은 인터페이스의 사물 프로토콜의 인증도 다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플러스나 뭐 워크벤치나 데이터독 같은 데이터브릭 같은 원래 쓰시던 툴들도 그대로 쓰면서 심지어 웹에서 쿼리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같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면 다음번에 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멀티 클라우드에 있는 DB들 자동으로 다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RBAC과 ABAC 기반으로
접근 제어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스킹 다 처리되고, 오디팅, 리포팅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여기에 DB의 권한을 요청하거나 혹은 내가 권한이 없는 쿼리를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워크플로우까지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노코나 쿠버네티스에 다 저희 고객들이 다 배포해서 쓰고 계시고요. 한 18종 정도의 DB가 지원되고요. 여기에 AWS 아테나가 추가됐고, 레디스, 그다음에 AWS 엘라스틱 캐시, 그다음에 멤캐시디까지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고객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판단하에 데이터 소스들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한 달에 AWS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시는 고객들은 다 쿼리파이를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회사들만 모아도 AWS 매출에 상당수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시고요. 뭐 ISMS 인증 얘기가 나와서 그 인증에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해설사에 보시면 요구사항들이 쭉 있는데 그 요구사항별로 저희가 다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인증 심사 받으실 때 쿼리파이에 이런 기능들이 ISMS 요구사항에 어떻게 매핑되는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사실 오늘 시간이 뭐 한 5시간도 부족할 텐데 실제로 인증심사원이시니까 인증심사에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을 준비할 때 저희가 간단한 것들은 다 도와드리고요. 이제 여기는 뭔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퀄리파이 프로 서버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금 발표해주신 박관순 CIS님이 직접 간다고요? 직접 도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도와주시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그 강철 매니저님 통해서 전달드리고, 혹시 질문이 많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같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로 오시죠. 네. 질문이 없는 거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아까 메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qualify.com에 가시면 컨택어스도 있고 뭐 데모 리퀘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 리퀘스트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필요한 질문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릴까요? 그러면?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교육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로 팝업창으로 설문 참여하실 수 있도록 팝업창이 형성이 될 텐데요. 설문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표 자료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더 나은 웨비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또 문의 주실 수 있도록 저희 EUC 메일 계정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종료는 10분 정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나가주실 분들은 바로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